단둥에서 인천으로 가는 페리오 운항이 25일부터 중단됐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덴마크 보건청은 현지 시각으로 26일 백신 접종률이 높게 달성됐고 신규 감염이 감소해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에서는 580만 인구 중 약 81%가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62%는 추가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올해 1분기 상가 임대 가격 지수가 전분기보다 하락했지만 오피스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중국발 황사는 내일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져 밤에는 흐리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남부 내륙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각경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서 상황을 따라가기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새벽 0시 11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따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강력 반발 속에 민주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이 이루어진 건데요. 국민의힘은 절차적 결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한 아닌 만큼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국회에선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선관위마저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혼란은 한층 더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과 전화 연결해 지금의 국회 상황,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국회 본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이제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서 처리에 지금 들어간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일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시간 1분 정도 이 발언을 통해서 필리버스터 첫 스타트를 끊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발언을 했고요. 지금 이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또 발언을 하는 그런 중입니다. 네. 지금 검찰 수사 기소 분리 법안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는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를 열어서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어떤 입장인지 좀 궁금해요. 일단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금 어쨌든 본회의를 소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뭐 회기 쪼개기라고 부르는 회기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안건을 처리를 했거든요. 네.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장문을 오늘 오후에 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것은 이제 이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일이다. 특히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은 것인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한 거는 전례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문제를 삼아왔던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연말까지 검찰에 주도록 하는 기존 합의안에 대한 보완도 했는데 이것도 거부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얘기했듯이 이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 법안 내용이 문제다라는 거하고 절차적으로 잘못됐다. 이 두 가지를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에서 주장한 바는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원하는 기만적 정치공학의 산물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 검수완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이냐. 민주당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즉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여튼 여러 가지로 무리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근데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그렇게 국회 본회의 상정된 안은 애초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았던 중재안, 그러니까 여야 합의안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지금 상황이. 예. 지금 아무래도 이런 상황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기자들이 뭐 회의 규칙이나 이런 거에 좀 예민하지 않다 보니까 보도가 좀 뒤죽박죽입니다. 근데 어쨌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원안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서 일부 변화를 준 민주당이 법사위 안건조정 소위에서 통과시킨 그 아니고, 그러니까 정의당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서 원래 이제 2대 수사권만 남기고 중대범죄 6대 중대범죄 가운데 경제하고 부패 문제는 안겨준 데에서 그럼 지금 여야가 야합한 거 아니냐. 6일 지방선거 때 그때 선거사범 발생하는 거 검찰이 수사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의당이 일종의 중재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네. 올해 말까지 예. 이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삽입을 해놓은 그게 이제 안건조정위를 통과해서 지금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원안인데, 지금 민주당이 또 수정안을 제출을 따로 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법사위 안건조정위 하기 전에 국민의힘하고 네.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추가로 우려사항이 있는 어떤 조항을 덜어낸다든지 일부 조정을 한 안이에요. 그래서 이 본회의에 수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 내용은 또 거기서 또 일부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보도들이 좀 혼란스럽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쭤본 거는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원하는 기만적 정치공학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존의 중재안에서 오히려 민주당은 더 후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애초에 중재안 합의했던 국민의힘은 중재안도 부정하고 후퇴한 안도 부정하고 그러면 수사기소 자체를 지금 반대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표현한 검수완박 원안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애초에 박병석 의장 중재안의 이전 버전을 얘기하는 건지, 중재안을 얘기하는 건지, 중재안 이후에 안건조정 소위를 통과한 안을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지금 네. 국민의힘이 어떤 거에 반대하는지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지금의 이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반대한다. 이게 입장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두 개의 법안들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겁니까? 일단 민주당이 오는 30일하고 다음 달 3일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도중에 회기가 끝나면 토론은 종결이 되고 이 필리버스터 대상에 대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한다.
라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을 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대응을 한다라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게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의장이 접수를 하면 본회의 날짜를 공고를 하고 이 소집 요구서 접수로부터 사흘 후에 이제 본회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30일에 그래서 본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30일에 하루짜리 본회의를 열고 여기서 이제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해서 통과를 시킨 뒤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을 하는 거고요. 이날 또 그러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다시 3일 뒤인 5월 3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를 한다라는 구상인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바로 3일 날 이제 예정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시간이 안 맞으면은 국무회의 3일 날 예정된 그 국무회의에 이 법안이 송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또 추가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쟁점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정의당까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국회 의석 5분의 3 필리버스터 중지할 수 있는 의석을 넘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표결을 통해서 필리버스터 중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정의당은 이 법안을 4월 내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데 네.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최대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건 아마 자유투표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 의원 각자가 투표하도록 하는 것일 텐데 이 경우에 또 일부 여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의원들 그리고 시대전환이라든가 다른 군소정당의 의원들이 지금 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180석이 될 것이냐가 아직도 미지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좀 더 확실한 방법, 안전한 방법을 택한 게 지금 회기 쪼개기라고 불리는 이 방법이다라는 게 지금 이제 언론의 해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중지로 갈 것인지 의회 쪼개기로 그러니까 회기 쪼개기로 갈 것인지 그건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절차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인 건데요. 네. 일단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부분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주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민영배 의원이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위장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온 게 이게 문제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 민영배 의원이 자기가 민주당 소속으로서 발의했던 법안을 무소속으로 야당 몫으로 들어와서 안건조정위에서 이 법안 심사를 한 것은 이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정면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가처분 신청 내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법사위 1소위에서 결국 안건조정이 거쳐갖고 통과된 법안하고 예. 법사위 전체위에서 최종 결정된 법안은 서로 다른 내용이다라는 주장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건조정위에 올라간 법안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통과된 이 민주당 안에 정의당의 중재안이 일부 포함된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법사위 전체위에서 통과된 것은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안이었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주장인데요. 이게 상당히 법사위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회의나 토론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절차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판단할 거냐, 뭘 결정한 거냐, 상당히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지금 그러면은 어디까지 합의가 된 겁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시기도 하시는데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합의했다고 하는 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검찰이 오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우려했던 것을 좀 반영한 안인 거죠.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추가 합의를 거친 지금 이제 본회의 수정안으로 올라가 있는 내용은 예. 검찰이 직접 사건을 갖는 두 개 범죄, 즉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에 대해서 예. 애초에 민주당안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 이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이게 원래는 법사위의 전문위원 등 이 조정 과정에서는 등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네. 민주당이 굳이 중으로 한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다시 등으로 바꾸는 게 추가 합의안이고요. 그러면 더 추가로 6대 범죄 이외 그러니까 지금 2대 범죄만 얘기했는데 그 외에 선거 사범 수사도 할 수 있고 좀 여지를 남겨두자 이런 뜻이군요. 등이라고 하는 걸 붙이면서. 그렇게 굳이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또 굳이 두 개 범죄를 규정을 앞에 했기 때문에 등이라고 하는 거를 무한정 늘릴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차이냐는 또 이게 또 의견이 분분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제 애초에 민주당 안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 국한한다라고 돼 있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보안 수사를 검찰이 제한적으로만 이제 보안 사건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추가 합의안은 경찰이 자기가
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존의 수사 방식대로 보안 사건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뭐 일종의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온 혐의 적용한 그 수사한 내용에 검찰이 볼 때 이거 다른 혐의 또 적용할 수 있는데 라고 판단하면 그걸 또 수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별건 수사 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수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지금 이제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그 외에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 더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자체적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거 다른 혐의 적용할 수 있네. 그러면 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기존에 이제 검찰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을 반영한 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뭐 지금 민주당이 당초 밝히기로는 이 수정안 안을 원래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거 말고 수정안 안을 상정을 다시 해서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오늘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전에 간부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법안과 관련돼서 국민투표를 하자는 제안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라는 제안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냐에 대해서는 뭐 잠정적 검토를 해야겠지만 지방선거 때 이 국민투표를 같이 한다면 비용을 크게 안 들이고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내놨어요. 그래서 언론의 질의에 대해서 선관위가 일단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효력이 상실됐다. 그래서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라고 절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에 더해가지고 이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사안이냐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헌법에 이제 외교나 안보나 여러 가지 국가의 큰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투표 해부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네. 이 검찰 관련 제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대검이 오늘 이제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신청 이거를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라는 이제 논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법안인데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의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 강행 통과시키는 것은 절차적으로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또 저희가 추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오늘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을 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친필이 담긴 친정과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을 했다. 그랬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 정부가 출발하는데 당연히 축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지금 건강 상태로는 3시간 이상 이동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뭐 운동과 재활을 통해서 잘 견뎌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즉 참석 의사를 밝혔다라고 설명을 해서 아마도 참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취임식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됩니까? 일단 이제 참석 대상이 어디까지냐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들을 참석을 하도록 한다, 초청을 한다. 라는 게 이제 취임준비위원회 입장이고요. 그러면은 이런 김윤옥 여사라든가 권양숙 여사 등이 초청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숨은 영웅 약 700명도 취임식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을 초청할지를 검토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선거의 상대였던 사람이라서 네. 그렇게 초청한 적은 없다 전례상. 그리고 또 선거에 패배한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인원의 참석 규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한 4만 명 이상, 4만 1천 명 정도로 지금 이제 확정을 한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행사의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확정됐다라고까지는 아직 얘기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참석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아사히 신문이라는 이제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소 중도적인 논조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있는 신문인데
제목이 한국 새 정부 총리 방안으로 관계 개선을이라는 사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그동안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기회로 삼아서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쇄신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과거에 고이즈미 주니치로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등이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고 한일 정상회담을 한 전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민당 내에 반대 목소리가 있고 또 강제징용 소송에서 배상 명령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더군다나 여름에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서 이런 정치적 부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 윤석열 당선인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신문의 주장입니다. 아직 밝혔다는 건 아니죠. 참석을 하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사히 신문은. 근데 그 전제로 한국이 이런 자산 현금화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희망사항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라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앞두고 진행한 특별 대담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좀 내놨어요. 당선인 측에서 반박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집무실 옮기는 거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여론 수렴도 제대로 안 됐고 또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5월 10일부터 바로 국방부에서 업무 시작한다 이런 식의 일추진은 위험하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임기가 보름이 채 남지 않았다. 퇴임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책무에 집중해줄 것이라고 믿고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출범 후 100일이 지나면 8월이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19가 가을에 다시 유행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100일 로드맵을 내놓은 것이다라고 안철수 위원장이 설명을 했는데요. 4개 추진 방향 아래 34개 실천 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또 기간에 따라서 새 정부 출범 후에 30일 이내 추진할 과제, 50일 이내 추진할 과제, 100일 이내 추진할 과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네. 여기서 눈길이 가는 것은 30일 안에 실외 마스크 풀이 선언을 검토한다. 라는 건데요.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재유행에 대비한 병상 인력 확보 대책이나 요양병원 시설 보호 대책 등도 마련을 하겠다. 30일 안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고 50일 이내에는 이제 동네 병의원 등 중심으로 한 코로나 대응 체계 전환이라든가 대통령 직속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기구를 설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일 안에 과학적 근거 중심으로 생활방역 체계를 재정립하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라고 밝힌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방역 당국은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모레 그 마스크 실내에서 벗을 수 있을지 아닐지 그걸 밝힌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히겠다고 하는 건데 인수위는 애초에는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반대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금 100일 로드맵 안에는 30일 안에 어쨌든 이 선언을 검토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좀 입장에 접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영업 손실보상안 내일 발표가 되는 겁니까? 일단 내일 오후 2시에 이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의 손실의 규모 추계 결과 그리고 손실 보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건데요. 그동안 과세 데이터를 좀 이렇게 활용을 해서 실제로 영업 손실의 전체적인 규모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 이걸 토대로 해서 손실 보상 패키지를 마련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을 토대로 경영 여건 개선을 돕고 물가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추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까지도 협조를 미리 당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내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방선거 얘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의원 오늘 첫 토론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KBS 1TV에서 1시간가량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지키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면서 자신이 이제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등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11일 만에 조감도 들고 나와서 용산 시대를 얘기할 때 이미 출발을 결심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졸속에 맞서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서로 긍정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우려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도 했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도 서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한 평가를 두 사람 모두 당연하겠지만 내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미 일찌감치 오세훈 현 시장을 후보로 확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후보 확정 언제쯤이면 되는 겁니까? 일단 내일 오전 11시부터 모레 오후 5시까지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러면 모레 오후 7시에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거고요. 뭐 TV, 라디오 방송 등에서 토론회를 계속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아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지사 선거 여야 대진표가 지금 확정이 된 상황인데 양 후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은혜 후보는 국정 경험이 좀 일천하다. 그리고 경제라든가 뭐 민생 관련 일을 직접 하진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좀 유리하고 오히려 정치 공방이나 정쟁으로 가는 것은 걱정된다라고 공격을 했는데요. 여기다가 또 EJ 전략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 정책도 나는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승민 후보가 선출이 됐으면은 뭐 경제 전문가로서 좋은 토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윤석열 당선인의 아바타인 김은혜 후보가 와가지고 여러모로 이제 아쉽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김은혜 후보로서는 아픈 부분일 텐데 네. 이렇게 꼬집고 있고요. 김은혜 후보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정책 선거하자면서 지금 구태 정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당사자로서 추가 대책만 계속 내놓은 사람인데 부동산 언급할 자격도 없다. 대장동도 계승할 거냐. 뭐 이렇게 막 주장을 해가지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네, 앞으로는 아마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회 상황, 국민의힘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오늘 법사위 통과 그리고 또 본회의 상정 과정 다 지켜보셨잖아요. 예.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민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아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실태를 보고 정말 경악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정신 중 하나가 톨레랑스입니다. 톨레랑스가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강요나 강제 대신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검수완박이라는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에 있어서는 이 설득의 과정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오랜 기간 토론을 통해서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뭐 그때는 법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표대결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설득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민주적 과정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보면서 제가 알았던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경악스러웠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법사위 회의 도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이닥쳐서 회의를 방해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다. 이 법 위반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다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도 저는 설득의 토론의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물론 저희가 소수파이고 소수당이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이 이를 좀 보장하고 또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만들었고 여야가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그 합의안을 만들어서 최종 서명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서명까지 하고 약속한 안을 국민의힘이 파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반대할 명분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가지는 정말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는 저는 얼마든지 재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야가 원내대표께서 합의를 하신 이 중재안을 가지고 저는 정말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것을 왜 오랜 기간 더 설득의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민주당이 이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뭐 그냥 면피를 하기 위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이 국민의힘은 지금 그 수사 기소 자체에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올라와 있는 수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의원들 생각이 조금씩 다르지만 네. 두 가지 다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먼저는 지금 중재안 자체
대해서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정치인이 법안을 만드는 정치인이 수사를 빠져나가기 위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비춰질까봐 이런 점을 우려하는 의원들도 계시고요. 말씀하신 네. 대로 수사권의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저희 이미 검찰이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이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6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과연 권력기관의 하나의 특정한 권력기관의 모든 것을 견제와 균형하지 않고 몰아주는 것 같아서 좀 심히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공식적인 당론은 혹시 없습니까? 공식적인 당론은 어쨌든 이 법안을 중재안을 다시 재논의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 예. 그러면 수사 기소 분리 문제부터 다시 논의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그 부분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필리버스터가 12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이 이른바 이제 회기 쪼개기로 맞대응한 건데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향후 어떤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일단 저희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가용한 방법을 모두 사용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소수당을 위한 제도고 민주들을 위해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최소한의 설득 과정으로 정말 민주주의 정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절차인데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회기 쪼개기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경악스럽고요. 검수완박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소수를 위해 목소리를 대변했던 민주당이 소수파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러한 제도까지 이렇게 무력하게 회기 쪼개기로 맞서는 상황이 정말 저는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는 현실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국민의힘으로 반민주주의적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투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셨잖아요. 예. 어떤 부분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절차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권한쟁의 심판 결정 시까지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고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이 국회법에서 교섭단체 동수로 그러니까 여당과 나머지 정당에 대해서 동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 소수파를 배려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렸던 똘레랑스 민주주의 정신인데 민주당이 이를 정면으로 위배했죠.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께서 탈당하면서 안건조정위원 동수 규정을 정말 제가 야바이 짓이라고 비판했었는데 교묘하게 이용했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국회법을 위반하고 이런 것을 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네. 근데 그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탈당하고 또 이제 들어오게 무소속으로 몫으로 이제 지명을 했을 때 그때 굉장히 비판 여론이 높았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사실은 국회의장 중재안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합의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때 합의할 때 그럼 합의를 왜 했느냐 이런 의문이 하나가 따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갑자기 그러면 합의안을 뒤집었느냐 이런 질문이 또 뒤따를 것 같거든요. 합의했을 때는 저희 당이 원내지도부가 이제 전략적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그 2대 범죄죠. 부패와 경제에 관련해서는 수사권 유예를 하면서 최소한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중재안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주말에 많은 당원분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거치면서 좀 적절치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를 다시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국민들과 당원분들의 목소리를 받들기 위해서 중재안을 다시 재논의하자는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이 있어서 좀 말씀하신 대로 비판이 있다면 저희 당이 그 비판을 수용하겠습니다. 근데 당선인 측에서는 애초에 중재안 합의했을 때 합의안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사흘도 안 된 상황에서 헌법 가치를 좀 언급하면서 그냥 합의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거든요. 윤 당선인의 입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글쎄 당선인의 의견도 저희 정당이 하나의 참고 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당선인의 의견이 절적으로 저희 정당의 어떤 의견을 바꾸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고 당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당선인의 의견도 역시 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판을 깬 것에 대해서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 인사청문회 국면을 가리고 지방선거에 유리하게 하고자 이런 대응을 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놨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당장 국회에 벗어나셔서 거리에 계신 국민들과 소통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누구가 박홍근 원내대표처럼 생각하겠습니까? 민주당이 꼼수로 입법 독주를 강행한다면 민주당이야말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고요. 역사로부터도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지금 연기가 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 인사청문회 이제 자료 요청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예.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이제 그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저희가 벌써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자료 요청에 저희가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고 제출하고 있고요. 과거에 민주당의 총리 후보자들이 자료 요출 건과 비교해 봤을 땐 저희가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로펌에서 운영했을 때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출했다고 하는 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예. 한 20억 원 가까운 자문료를 받은 거잖아요. 고문으로서. 근데 4개의 간담회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거를 근거로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고액의 그 로펌의 비용을 받았다는 것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과정은 청문회 과정에서 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잠시 인사청문회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좀 얘기를 돌아가서요. 예. 인수위 측에서는 국민투표를 지금 당선인께 건의하겠다. 이런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당과 그 당선인 측하고 조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또 그 중재안 받아들일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논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재안에 합의할 땐. 근데 이준석 대표는 또 그 중재안을 최고위에서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지도부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그 장제원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장제원 비서실장께서 인수위 차원에서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 차원에서 고민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하고는 뭔가 교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다. 아니, 교감이나 있는 건 충분히 있고요. 그 과정에서 먼저 언론에 그 백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그만큼 이 법안을 막기 위해서 당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써서 저지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국민투표 관련해서는 저도 아까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절차민주주의이지 않습니까? 네. 절차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좀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점은 있고요. 그것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투표 권한이 어떤 법안에 수정이 있지 않는 한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 국민투표를 실제 하자는 제안은 아니라고 해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 법안이 수정되지 않는 한 저희가 절차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 이런 발언을 내놨어요.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찌됐든 거부권 행사야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대통령께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정말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정권 이양 시기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 법안을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이고 상식적이냐, 절차에 정말 하자가 없냐, 정말 대통령께서 절차 민주주의를 고민해 주셔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재인 정권 동안 벌써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가 공수처법을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개혁이라고 그렇게 민주당이 떠들었는데 실제로 공수처 어떠했습니까? 심지어 지금 검수완박 통과되면
공수처의 수사 권한도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아직 미지수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을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이런 식이라면 정말 2년 뒤에는 민주당이 또 경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정말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필리버스터하고 또 뭐 이른바 회기 쪼개기하고 법안 통과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법안이 통과되면 정말 끔찍한 상상인데요. 예. 사회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기관이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가야 하는데 특정 기관에 힘을 쏟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헌법 정신을 지키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 국민의힘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택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미디어 이슈 뭘까요?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의 박성준 간사는 지금 영화 미나리를 영화관에서 보면 영화가 되고 TV로 보면 방송, 휴대전화로 보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가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네. 미디어 환경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제 새 정부는 기존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을 수 있는 법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직 밑그림 단계이긴 하지만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좀 전망해보고 우려할 점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첫 번째 OTT 등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내용으로 해서 미디어 전반에 걸친 넓고 과도한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미디어의 공정성, 공공성 확립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세 번째는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미디어 분야의 3대 국정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인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계획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고 아직 구체적인 인적 구성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준 간사는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디어 시장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일례로 지상파 종편의 허가 승인 기간이 이제 3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와 혁신에 제약이 있다. 그리고 허가 승인 조건도 과도하게 많아서 방송 사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자산 총액 10조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 지분의 10%, 종편과 보도 채널 지분의 30%도 소유가 제한돼 있고 외국인의 지상파 방송사 투자는 아예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 필요성을 좀 강조한 상태입니다. 근데 박성준 간사가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에 있기도 하잖아요. 이거 그렇죠.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까? 네, 현재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책임지는 정보부처는 이제 3개 부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또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3곳이 있는데요. 네. 인수위의 이제 박성준 간사는 기존의 정보부처와 비교해서 미디어 혁신위의 성격과 역할이 무엇이 다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책 입안 기구이자 미디어 전반 정책을 구상해서 각 부처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혁신이 중심으로 풀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패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미디어의 정부 조직 개편 없이 미디어 혁신위가 이제 활동을 시작한다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윤여진 이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게 일종의 이제 역할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그런데 네.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만들면
뭐랄까요, 일종의 이제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언론계의 비판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미디어 산업과 관련해서 환경과 변화와 관련해서 산업이 좀 진흥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디어는 산업이기도 하지만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의 독립성이라든지 전문성을 좀 보장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들은 좀 지나치게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미디어 혁신위원회가 이제 박성준 간사 얘기로는 한시적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관장은 관계 부처에서 할 거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은 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타의 그 관련자들은 네. 관계자들은 미디어 혁신위원회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성도 있는데 만들어진다면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구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규제 완화의 한 방안으로 얘기가 나온 건데요. 종편을 비롯한 방송사에 대한 재승인 허가 기준을 완화하겠다.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우려스러운 면이 크죠. 이유는 네. 인수위는 종편 승인 조건이 과도해서 방송 사업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종편 재승인 기간 연장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2020년도 종편 재승인 기간을 보면 어떤 회사는 5년, 4년 고무줄이다 예측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박성준 간사는 지적을 하는데 네. 사실 2020년 종편 재승인 당시 방통위는 JTBC는 5년, 채널A는 4년, 또 TV조선과 MBN은 조건부 3년 재승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TV조선은 주요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MBN은 자본금 불법 충당 등으로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승인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재승인 기간에 차등을 뒀던 것인데 인수위는 이런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고무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재승인 네. 기간을 통일돼야 되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종편 쪽에서 그동안에 요구해 왔던 걸 수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또 그 종편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또 해요. 재승인 심사 기준이 너무 자의적인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종편뿐만 아니라 홈쇼핑, 보도 전문 채널 등 채널 사업자들도 방송법에 따라서 3년에서 5년의 승인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을 받고 있어요. 또 네. 방통위는 이것을 이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 9에서 15명으로 구성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 총점이 1000점 가운데 650점 이상을 얻으면 재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700점 이상은 승인 기간이 5년이고요. 650점 미만일 경우에 조건부 재승인을 3년을 부여받건 재승인이 거부되는 그런 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너무 행정 재승인 할 때마다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많다.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는 너무 자주 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정량 지표보다 정성 지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2008년에 미디어법 시행 이후로 2011년도에 승인난 이후에 그동안의 종편이나 이렇게 방송을 봤을 때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또 풍미가 있지 않은 방송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승인과 관련해서 좀 엄격하게 방송다운 방송을 만들어내기 위한 필요한 조치였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종편 재승인 기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재승인과 관련돼서는 이제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승인 심사 기준과 관련한 이제 양쪽의 주장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종편 채널 중심으로 해서 재승인할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은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일부 재승인 과정에서 이제 명백한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앞서 이제 MBN의 경우는 2011년도 종편 출범 당시에 납입 자본금 3,950억 원 중에서 일부를 편법으로 납입했고 또 최초 승인과 2014년, 2017년 재승인 시에
허위 주주 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서 재승인 취소 문턱까지 간 사례가 있어요. 또 방통위는 MBN에 대해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죠. 네. 방송은 지금 그대로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채널A의 경우 협찬고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해서 시정명령을 받게 됐고요. 예. TV조선의 경우에는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보, 막말, 편파방송과 관련해서 법정 제재 건수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라라는 재승인 조건을 받았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이제 조건 위반을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방송사들은 행정소송으로 방통위의 처분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또 MBN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공모제 시행 재승인 조건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일부 재승인 조건이 집행이 정지된 상태죠. 전체적으로 불법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방송의 공적인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방통위의 규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형식으로 지금 종편은 일관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이나 반론들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또 좀 우려스럽죠. 그래서. 네. 방송사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이것도 언론계에서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방송법상 그 지상파의 대주주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이들 기업은 방송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다른 계열사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산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대기업이 방송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죠. 그래서 방송사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미디어 공공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수위의 이제 박성준 간사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자본이 들여와야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종편의 저품질 보도와 공정성 문제, 지상파 소유 규제를 완화했을 때 지배 주주들의 사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행위가 반복되어 왔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제 어제 발표된 미디어 국정과제 발표에서 보면 규제의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하고 보완할 것인가 빠져 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했을 경우에 균형적인 관점이 결여된 상태에서 전폭적인 지원만 언급하고 있어서 이후에 발표될 국정과제에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수위가 요구한 대로 소유 제한이 완화될 경우에 방송 환경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대기업이 좀 진출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당장 종편을 소유한 신문사들의 종편 지배력은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금 조선일보의 경우에 TV조선 지분은 22%, 동아일보의 채널A 지분은 29.32%, 또 매일경제는 MBN 지분을 31.88%를 소유했다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지난 3월 30% 이하로 지분을 내렸어요. 네. 방송법 8조 3항에 따라서 일간신문은 종편의 편성 채널 주식의 30%를 초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규제는 특정 신문사의 논조가 방송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대기업 지분 규제가 완화되면 신문사가 대기업의 출자를 강요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종편 채널이 누리는 기득권을 그대로 두고 규제만 완화한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지난 이제 2010년도 종편 사업자 4곳을 승인한 이후에 12년 동안 신규 사업자를 허가하지 않았거든요. 예. 미디어 업계 이제 한 관계자는 방송의 다양성이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 기존 사업자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좀 아쉽다고 평가를 했어요. 또 이제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 허가제를 고집하는 건 좀 아이러니다. 새로운 신규 이제 사업자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한 벽을 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SBS 같은 경우에 대주주인 TY홀딩스가 2020년 말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9조 8천억이 됐어요. 2021년은 이제 자산 총액 10조를 초과해서 다음 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될 예정인데 이 경우 태영그룹도 SBS 소유 지분을 10% 이하로 낮춰야 되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SBS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치러지기 전인 지난 2월 주요 대선 캠프에 전달한 이제 민영은 민영답게라는 정책 과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KBC 광주 방송 같은 경우에도 대주주인 호반건설과 UBC 이제 울산 방송도 대주주인 참남 아이더스 그룹도 알겠습니다. 자산 총액이 10조 원의 기준에 접근해서 이제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신문하고 방송들에 계속 이제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부분, 맞습니다. 이게 너무 신문이나 방송 상업화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었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져 밤에는 흐리겠습니다. 어제 중국